사실 이런 모임은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그 철폐된 국가보안법을 환영하는 그런 그 신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야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되는데, 오늘같이 6.15 시대를 맞이한 현실에서도 아직까지 국가보안법 철폐를 구호로 외쳐야 하는 우리들의 처지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한스럽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정말 어이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착잡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. 정확하게 따지면은 1948년에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한 56년인가요? 7년인가요? 하여튼 60갑자가 한 바퀴 거의 다 돌아간 세월을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지배하에서 굴욕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일제시대 식민지 조선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외놈들이 만들어 놓은 소위 그 치안유지법과 연결선상에 국가보안법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국가보안법의 연륜은 훨씬 더 위로 올라가서 거의 80여 년의 세월, 치안유지법이 1925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거의 한 세기에 걸친 이런 세월을 그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습니다. 진짜 외형만 보면은 참 연약한 느낌마저 주는 분이었는데, 눈빛 보면 또 열정을 느낄 수 있고, 그러니까 전형적인 외유내강인 분이고, 그런 어떤 지조와 그런 힘을 지닌 분이셨죠. 소설 자체만 읽어보면은 굉장히 이제 강인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, 실제로 이제 뵀더니 목소리도 좀 낮은 목소리고, 좀 약간 이제 수줍음도 좀 있는 것 같고,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선생님이 젊어서 폐기력인가 굉장히 위험한 병을 앓았어요. 근데 그런 병을 가지고도 의지 꺾이지 않고 세상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한국 문제, 한미 문제, 남북 문제 집중해서 작품할 수 있었다는 거, 대단한 의지에 또 어찌 보면 굳센 결의를 가지신 분인데,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따뜻한 품성의 사람이었다, 이렇게. 선생님은 우리에게 귀가 안 누고, 선생님을 위해서 저도 감히 반미 소설을 쓸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참 대단하고, 우선 그 사상이라든지 그 이념이 확고하신 그런 분이죠. 그렇게 사셨어요, 평생 동안. 상당히 또 고통도 받았어요. 그 취재받는 과정에서. 똥땅이, 그게 한자의 그 똥분자거든요. 분자, 그러니까 똥땅이라 이 소리인데, 대한민국을 똥땅이로 봤다고 똥땅이냐 이게 하면서, 그 제목 때문에도 상당히, 고통을 받았는데, 저는 게 상징적인 그 제목이거든요. 우리 역량으로 구축한 우리 창조적인 노력으로, 그런 힘에 의해서 운영되는 대한민국이 아니다. 그러한 어떤 슬픔 자체의 어떤 그런 심정을 아마 그 안에 묻어 있을 거예요. 분지라고 하는 제목 속에는. 사상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정신이나 물질이나 다 해방 직후에 그냥 뭐다 우리가 우리 역량을 펼칠 그럴 새도 없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온 그 예세의 잘못된 생각, 잘못된 그 물질이라고 할까요? 정신도 물질도 다 예세 속에 침몰해 가는 어떤 조국의 그 안타까운 모습, 그런 것을 상징해서 분지다, 이런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. 그 작품 자체 내용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어떤 그 고무적인 내용이 있었어요. 왜냐면은 그 작품 속에서
작품 주인공은 그 미군 장교의 부인이 한국에 왔을 때 그 부인을 강간을 하고 그리고 도망을 쳐버리게 됩니다. 이제 그렇게 된 동기는 원래 자기 어머니가 해방뒤 얼마 뒤에 그 미군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다든가 그 뒤에 자기 누나가 미군의 그 성적 놀이가가 되면서 아주 참 고통스러운 그런 모욕적인 그런 학대를 받고 있었던 것에 대한 보복 때문에 이렇게 우리만 당할 수는 없다.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반발을 한 겁니다. 그렇게 된 다음에는 체포 작전이 벌어지게 되고 이 주인공은 산으로 도망치게 되고 미군은 미사일까지 동원해서 그를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. 이제 그런데 그런 사건이 나게 되자 이것은 도저히 우리 한국 남한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새로운 작품이 나와버리고 만 것이죠. 말하면 풍자의 그 수준이 굉장히 높다 이 말씀이에요. 우리 풍주에서도 봤지만은 그 풍자가 여러 군데서 그 내쳐져요. 표현에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나오는데 그게 풍자라고 느껴지지 못할 정도로 예술적으로 녹아 있어요. 그 분지피라 사건은 물론 아주 유명한 건데요. 그게 그 65년도인가 나왔을 텐데 당시에 펜타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던 작품을 쓸 수 있다는 건요. 나 잡아가세요. 나 잡혀가도 괜찮습니다.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런 작품 쓸 수가 없습니다. 그 남정현 선생의 이 작품을 보면은 이게 단지 뭐 그냥 반미 소설이라고 보기보다는 당시에 이제 전후 그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패권 지배 냉전 체제에 대해서 되게 비판을 아주 하고 있어요. 당시에는 사실은 뭐 그 전혀 이제 논의조차도 안 되던 상황인데 그 펜타곤에 의해서 뭐 핵 공격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모티프가 마지막에 있거든요. 소설에 보면은. 그래서 그 아시아에서의 전반적인 뭐 미국에 의한 핵무장 이게 이제 나중에 뭐 비밀이 해제돼서 실제로 뭐 이 시기에 한국과 일본과 뭐 오키나와 등에 뭐 핵무장이 돼 있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 남정현 선생 분지 보면은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어요. 뭐 이 소설이 당시에 그 냉전 체제 하에 뭐 한반도나 아시아 문제를 상당히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짚고 있어가지고 탄압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남정현 선생의 이런 문학적 경향이 뭐 이후에는 뭐 한국에서 뭐 여러 형태의 뭐 리얼리즘 문학이 이제 나타나고 또 뭐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문인들이 뭐 여러 형태의 이제 뭐 문인 간첩단 사건을 포함해가지고 시국 사건에 맞물리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조직화되는 양상을 만들고 뭐 자유실천 문인 협의회니 이런 이제 진보적인 문인 단체도 출연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어떤 그 계기를 좀 이루었던 그 선배 문인 중에 하나다. 그게 이제 모든 작품이 다 단절되고 청탁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생활고에 시달리셨죠. 그때부터 이제 택시 운전을 하셨습니다. 한 25년 동안 하셨는데 그게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그 선생님의 인생관 같은 게 이렇게 딱 정립이 되어 있더라고요. 항상 똑바로 가라. 사람들 먼저 생각하라는 그런 지침 이런 거 등등 해서 참 선생님에서 배운 바가 많이 있습니다. 우선 그 계기가 된 건 아마 그 북에 어떤 신문에 실렸다. 이제 그걸 이제 그 후에 아마 자기들이 검토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. 뭐 여러 사람에게 보였겠죠. 그 실린 거는 그때 그 수사기관에 들어가서 봤어요. 그 사람들이 보여주더라고. 이거 아느냐 해서 뭐 내가 뭐 알 턱도 없는 거고 내가 그런 게 있었느냐고 내가 물어봤죠. 검찰은 그때 그 방공법 4조 반국가단체 이제 북계를 이롭게 했다. 찬양 고무했다라는 것이고, 이제 제가 볼 때는 무슨 뭐 북한과 관련해서 이 작품을 볼 일이 아니고, 적어도 실제로 해방에 있었고 또 있음직한 또 작가가 충분히 그 다룰 만한 그런 소재로 해서 창작을 한 데 불과하다 하는 거고, 그건 그 이여령 씨의 그 제3자적인 증언에 의해서 작품의 성격이 법정에서 분명해졌죠. 그때는 참 그 용기가 필요했을 때일 거예요. 뭐 이런 말하자면 그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그 막강한 권력기관에서 미워하는 사람 이를테면
세속적으로 미워하는 사람 편을 든다. 이건 어려운 일이죠.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, 이효영 씨가 나와서 그 증언하면서부터 좀 그 재판적인 활기가 있었어요. 그 전까지는 그냥 뭐 공산주의, 사회주의, 뭐 그냥 뭐 폭력, 무슨 뭐 전봉, 뭐 동조, 뭐 그냥 완전히 그 정치적인 그런 용어만 그냥 그 재판정 속에 그냥 그것만 가지고 다퉜거든요. 뭐 공산주의냐 아니냐, 뭐 누구 누굴 추종한 게 아니냐, 그러한 그 사상적인 그 색깔, 거기에서 나오는 그 오휘만 가지고 막 서로 다퉜는데, 이효령 씨가 오니까 이제 문학적인 용어가 등장이 돼가지고, 이것이 무슨 사상을 교양한다거나 무슨 사상을 가리키는 무슨 교과서적인 입장에서 막 했거든요, 분지라는 것을.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승격을 했죠. 또 지팡이 짚고 나오셨겠죠. 나오셔서 이거는 참을 수 없다. 이제 그 집회를 하게 되면은 그냥 간연히 몸을 이끌고 나오셨겠죠. 항상 그렇게 현장에서 계셨습니다. 우리 사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뭐 친일 세력이랄지, 혹은 뭐 자본을 이제 독점하고 있는 뭐 재벌이랄지, 이런 이제 그 세력들을 갖다 소설에서 계속 비판을 해왔거든요. 근데 시간이 지금 한참 지나가지고 거의 뭐 50년, 60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게 없으니까. 선생님이 지금 계시다고 하면 남북간,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그 미국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표출하지 않을까. 적으로 보면 그 무죄는 아니지만은, 그러나 적어도 검사가 7년 구형을 한 사건에 선고유예를 내렸다면은 사실상 이건 판사도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려워서 그런 타협 판결을 하지 않았나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상당히 영향을 줬을 거예요. 뭐 그런 문제 이렇게 터치해서는 좀 어렵구나. 그런 걸 작가들한테 뭔가 상상력의 폭도 줄여주고, 또 역시 자기 검열하는 일은 뭐라고 그럴까. 사실 자기 검열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, 작가나 시인이. 그러니까 아마 분지사건 이후 자기 검열하는 그런 횟수가 많이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, 다른 작가에게도. 그러니까 그 해학은 막대하죠. 이 작품들을 쓰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은 아예 절필을 했거나,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방향과 반대 방향의 글을 써야 되니까, 말하자면 군사정권이 요구하는 반대 방향의 글을 써야 되는데, 그래도 조그만 길은 이렇게 살아날 길 같은 거를 이렇게 터놨어요. 근데 그 길에서 말 한마디만 삐끗하면은 또 가서 작품이 압수되거나 발표할 기회를 박탈당하고,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가는 요령도 또 생겼습니다. 어떻게 하면 이 사이를 이렇게 뚫고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.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기술이 됐어요. 제가 추운 저녁의 무덤이라는 작품인데, 단편소설 짧은 거. 그게 63 계엄 때예요. 아주 비상 계엄 때 썼는데, 문학춘추에 그걸 발표했는데 한 70몇 짜리예요. 근데 그건 장군 얘기거든요. 장군을 숭자한 얘기인데, 제목을 처음에 장군과 뭐라고 붙였다가, 아무래도 그때는 뭐 다 검열하니까, 신문이고 잡지고, 그 검열하니까 겁이 나서 추운 저녁의 무덤이라고 아주 말랑말랑한 제목을 지었거든요. 그러고도 불안했어요. 저게 검열이 걸리지 않겠는가. 남정용 선생님은 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선두자이십니다. 저에게는. 소설을 통해 가지고 시대를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투시했던 지식인이다. 남정현은 이 땅에 미국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린 최초의 작가다. 남정현 선생님은 남과 북의 그 천지와 백록담을 다 덮고도 남을 큰 뜻을 지닌 분이고 펼치신 분이다. 스스로 자체 검열하는 기능이 대단히 발달한 겁니다.
그 시대는. 저도 이제 문단 나왔을 때가 60년대 중반인데, 이미 나오기 전부터 그런 습성이 딱 돼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등뼈가 굽어버린 상태로 나온 겁니다. 처음부터 꺼부정해가지고 아예 내 재능을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말한다. 이게 아니고 아예 말하는 것을 어떻게 돌려서 말하느냐, 어떻게 말 안 하느냐.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문학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습관화되어 버립니다. 그 분지 때문에 받은 고통이 너무 컸어요. 제 생애에서 또 제 체력에 감당할 수 없는 걸 감당한 거예요. 당시 제 체력으로서는 열심히 그 출발점에 달리는데 불과 몇 미터 안 나갔는데 그냥 누가 발을 걸은 것 같은, 발을 걸어서 그냥 넘어져서 상처를 받는 것 같은. 그 친구가 다시 일어나서 뛴다고 할 때 앞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? 그것처럼 그런 다리를 걸어가지고 그냥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패배자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. 요즘 이제 힘이 없어져가지고 쓰고 싶은 작품을 또 못 쓰게 되고 또 신병이 있고 해서 늘 현기증에 시달리고 이럴 때는 속에 쓸 생각이 있는데도 못 쓰잖아요. 이제 힘이 없으니까. 그래 지금 그래도 분지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우리들이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왔다는 것은 그 수많은 민주투사,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. 네, 그분들의 그 피 대가가